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회 기출문제에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풀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의 자료를 채우기 드래그를 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 어떻게 수치가 변하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동 채우기 관련해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해당 내용은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 채우기, 즉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숫자가 조금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해당 문자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자, 문자는 당연히 그냥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복사가 되겠다. 그쵸? 즉, 문자는 그냥 드래그를 해도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복사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문자 또는 숫자일 때도 동일하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요. 자,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가 있다. 그쵸? 자,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날짜의 경우는 일일 단위로 증가를 하면서 채우기 드래그가 되고요. 문자 플러스 숫자 형태일 때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지만 뒤에 있는 숫자는 일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조금 특이하게 해당 숫자를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채우기 드래그를 할 때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씩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기억할 때 숫자만 조금 유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셀을 범위로 잡고 채우기 드래그를 할 때는 단순한데요. 해당 예제를 통해서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두 개의 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셀의 차이만큼 증감이 돼요. 즉 1과 4는 플러스 3이 된다. 그쵸? 즉 그래서 내려가면서 플러스 3이 적용되면서 채우기 드래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날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두 개 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3일 단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3일씩 증가되면서 채우기 드래그가 돼요. 자, 그런데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쵸? 자, 두 개 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14, 14,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날짜도 동일합니다. 날짜를 두 개 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 1월 4일, 1월 1일, 1월 4일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개의 셀의 데이터가 반복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셀일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개 셀일 때 숫자만 조금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개념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A1에서 A2셀을 범위 지정하고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면 두 셀의 차이만큼 증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씩 증가하면서 채우기 드래그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A3셀에는 11이 출력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8 다음에 3이 증가한 11이 출력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A1에서 A2셀을 범위 지정한 뒤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셀이 반복이 될 거예요.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반복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58, 58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A3셀에 5가 출력된다는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C1에서 C3을 범위 지정하고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면 자, 해당 부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두 셀의 차이만큼 증감이 되는데 내려가면서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해당 셀과 해당 셀의 데이터가 나타날 텐데 9가 출력이 될 거고요. 13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C4셀에는 9가 출력되는 거 맞고요.
C6셀에는 13이 출력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4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게요. D4에서 F4를 범위 지정하고, 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채우기를 하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셀의 차이만큼 증감이 되는데 마이너스 4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반대로 플러스 4가 증가가 되는 거죠. 1에서 5로 갈 때는 플러스 4가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5 다음에 9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부분에 13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C4셀에는 마이너스 3이 출력된다는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C4셀에는 9가 출력이 되어야겠네요. 자,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왼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C4셀에는 9가 출력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1번 문제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에서 보기 4번 내용만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4번을 보면 D4에서 F4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왼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했다, 그쵸? 자, 우선은 저희는 오른쪽으로 먼저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셀의 차이만큼 증감이 될 텐데 5에서 1로 가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나타낼 텐데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채우기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가 적용되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왼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왼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서 4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 부분에 9가 출력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 13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요. 채우기 드래그를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해당 부분에 9가 출력이 되고요. 해당 부분에 13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C4셀에 9가 출력되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간단하게 실습을 했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아래의 워크시트처럼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자,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창 나누기 기능이 될 텐데요.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자,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창 나누기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한 화면에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창 나누기 기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모니터에서 해당 데이터 전체를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서 한 화면에 보기 어려운 경우에 창 나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데이터에서 저희는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창 나누기를 통해서 자, 동일한 데이터를 해당 부분, 해당 부분, 해당 부분, 해당 부분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는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창 나누기 기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된 셀의 왼쪽과 위쪽에 창 구분선이 표시된다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자, 22번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창 나누기를 수행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창 나누기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해당 문제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2컴할 사원의 근속 연수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D8셀
D8셀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D8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왜 3번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커말이라고 하는 사원의 근속연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추출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커말 사원의 입사 일자가 되는 부분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해당 연도를 빼주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수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어 함수는 연도를 추출해주는 함수다. 그쵸? 날짜에서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어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인수로 현재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today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today 함수다. 그쵸? 자, today 함수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 함수를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이커말 사원의 입사 일자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커말 사원의 입사 일자를 해당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커말 사원의 입사 일자를 구하면 해당 입사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이커말 사원의 입사 일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HLOOKUP과 VLOOKUP이 있는데요. VLOOKUP 하면 세로 참조 함수가 된다. 그쵸? VLOOKUP은 세로 참조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HLOOKUP 같은 경우에는 가로 참조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가 찾을 값은 이 커마를 찾을 건데요. 자, 사원이 있는 부분, 해당 부분에서 값을 찾을 거예요. 즉, 참조하는 부분이 세로로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세로 참조 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 VLOOKUP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부터 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VLOOKUP 함수가 나오고요.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이 나오겠다. 그쵸? 자, 이 커말이 있는 해당 B8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A2셀부터 해서 B6셀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2셀부터 B6셀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범위에서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을 찾는 거죠. 해당 범위의 첫 열이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 커마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할 열이 두 번째 열, 저희가 입사 일자를 가져올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열 번호를 2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수를 지정할 건데요. 이름, 즉 이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0 또는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수로 0을 지정해서 해당 수식을 마무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해당 문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HLOOKUP과 VLOOKUP을 활용한 참조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24번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해당 부분 중에 저희가 오름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름차순만 기억하면 내림차순은 반대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름차순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숫자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가 나왔다. 그쵸? 그런 다음에 논리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값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빈셀, 즉 공백인 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둘 다 모두 마지막에 빈셀이 위치한다는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가지고 우선은 보기를 보게 되면 숫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온 보기 3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만 알아도 24번의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이라고 하네요. 즉, 해당 문자에서 영문 대소문자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문자 중에 영문자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름차순일 때는 소문자 먼저 나오고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 공백순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림차수는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가장 먼저 출력되는 거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공백이 아니다. 그쵸? 공백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을 생각했을 때 오류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논리값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한글이 나오고요.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그리고 숫자 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숫자 다음에 기호 문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문제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오름차순의 정렬 순서 해당 부분 정도는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에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의 내용은 맞습니다.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떤 특수 문자에 대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해당 목록에서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특수 문자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 작은 따옴표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문자 접두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숫자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엑셀에서 2라고 입력하면 당연히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할 텐데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2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먼저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빈칸을 입력한 다음에 3/8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분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학습했던 부분인데 분수는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자와 문자, 문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 느낌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느낌표가 아니라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자와 문자, 문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는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앰퍼샌드는 문자 결합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해당 앰퍼샌드를 통해서 결합을 하면 돼요. 자, 보기 4번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의 느낌표가 잘못되었고요. 해당 부분은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고 관련된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의 몇 개의 보기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아무 곳에 셀을 클릭하고, 자, 우선은 자음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 목록이 나오는데요.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목록이 펼쳐지고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특수 문자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2라고 입력하면 자,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봤을 때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데요.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숫자 2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에 정렬된 걸 봤을 때 문자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기 3번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분수를 입력할 때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3/8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분수 데이터로 잘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문자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컴알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합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자, 해당 셀과 앰퍼샌드, 해당 셀을 연결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알 합격이 결합돼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등호를 입력하고 해당 데이터와 함께
있는데, 자, 해당 숫자를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잘 결합돼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4번에서 이야기하는 느낌표가 아니라 앰퍼샌드로 결합을 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25번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아이디별로 총 주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때 이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아래쪽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아이디가 KKK00일 때에 주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000원과 1,500원을 더한 2,500원이 결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자,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sum if를 적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나오게 된다. 그쵸? 자, 조건 범위는 id가 있는 A2에서 A5셀을 지정해도 되고요. 보기 1번에 보면 이렇게 A열 전체를 지정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A열 전체를 의미하게 돼요. 자, 이때 A열 위에 있는 해당 열머리글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는데요. 아무튼 A열 전체에서 조건이라고 하면 해당 아이디가 되겠네요. 자, D2셀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합계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하게 해당 열머리글을 클릭해서 B열 전체를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KKK00입니다. 그쵸?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서 합계를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한다는 SUM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보기 4번만 한번 볼게요. 자, count if가 나오네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쵸? 자, A열에서 조건을 해당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A열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이기 때문에 KKK00이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2라고 결과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26번에서 아이디별로 주문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은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필터를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AND 조건만 설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이와 달리 고급 필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나 OR 조건 모두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AND 조건을 적용할 때는 같은 행, OR 조건을 적용할 때는 다른 행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암기 팁으로는 AND, 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같은 행일 때는 AND 조건이고요. 자, 이렇게 다른 행일 때는 OR 조건입니다. 그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27번 문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되겠다. 그쵸? 나머지 행은 숨겨지게 되고요.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바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되겠다. 그쵸? 이게 필터의 내용이 될 거고요. 필터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뭐 복사나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상위 10이라고 하는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맞는 설명입니다. 문자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보기 2번도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필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필드는 숫자 필드고요. 그리고 해당 필드에는 문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숫자 필드에서 상위 1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위의 몇 개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3, 5, 7,
2, 8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상위 두 개만 가지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상위 몇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을 상위 10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문자에서는 상위 문자를 가져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이란 것은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한 필드 내에서는 AND나 OR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 필드에서 AND나 OR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여러 필드 사이에서는 OR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 필터에서는 AND 조건만 줄 수 있다. 그쵸? 자동 필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만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필터의 결과는 레코드 단위, 즉 행 단위로 추출이 되겠죠.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한 필드 내에서는, 즉 하나의 열에서는 AND나 OR 조건 모두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필드 사이에서는 자동 필터에서는 AND 조건만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기 3번의 해당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 몇 개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자동 필터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원본 데이터가 있는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 필터를 수행하는 게 되겠다. 그쵸? 자, 고급을 누르게 되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해당 문제는 자동 필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자동 필터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년에서 저희가 한번 고1만 가지고 와볼까요? 자, 고1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학년이 고1인 데이터만 잘 필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보기 1번 내용 보면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당연히 해당 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남석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이남석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남석이 있는 데이터도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를 하고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서 필터링 된 데이터에 대해서 뭐 복사, 찾기, 편집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해당 부분 삭제를 하고요. 자, 해당 수학이 있는 데이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필터링 된 데이터에 대해서 편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2번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2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필터를 해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필터를 설정을 하고요. 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상위 10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숫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해당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숫자 필터에 가면 상위 10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상위 10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상위 10을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상위의 몇 개의 항목만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해당 부분을 5로 설정하게 되면 상위 5개의 값만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상위 10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자 데이터가 있는 과목 필드에 대해서 텍스트 필터로 들어가게 되면 상위 10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의 내용은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한 필드 내에서 AND나 OR 조건을 줄 수 있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수강 인원이 있는 곳에서 해당 부분에 숫자 필터로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 필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게 되면 수강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 조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또는 조건을 클릭해서 수강 인원이 20 이하인 것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사용자가 관련된 필터 내용을 설정을 하고요. 한 필드 내에서는 그리고 즉 AND나 또는 OR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이지만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필드 사이에 AND 조건만 가능하므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은 필터의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추출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죠. 자, 해당 부분에 고의 데이터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자, 고의인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고요. 필터 될 때 이렇게 행 단위로 필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입사일이 1989년 6월 3일인 직원의 오늘 현재까지의 근속 일수를 구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함수 사용법은 이라고 하네요. 자, 28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자, 근속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날짜에서 입사한 날짜를 빼주면 되잖아요. 현재 날짜에서 입사한 날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day 함수를 통해서 현재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ate 함수를 보게 되면 연도와 월과 일로 해서 각 인수들이 정수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인수로 입력받은 정수를 날짜로 표시하는 함수가 date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속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입사일을 빼주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연도인 1989를 적어주시고요. 월인 6, 그리고 일인 3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인수를 바탕으로 해서 날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에서 입사일을 뺀 근속 일수를 구하는 수식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강동 매장의 수량 합계를 구하여 B8셀에 표시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강동 매장의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풀이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태는 D로 시작하는 동일한 형태다. 그쵸? 자,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범위는 필드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필드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돼요. A1셀부터 해서 필드 제목을 포함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번호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열번호는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필드의 열번호고요. 열번호 대신에 필드명의 주소를 지정해도 돼요. 자, 통계학과 학생의 수학 점수라고 하면 수학 점수가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는 수학이 있는 세 번째 열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이라고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C1셀로 필드명의 주소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조건을 입력하는 건데요. 조건은 필드명과 조건으로 구성된 범위를 조건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라고 하면 학과와 통계학과를 이렇게 필드명과 조건으로 구성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아래 워크시트에서 강동 매장의 수량 합계를 저희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왜 2번이 정답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d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 함수를 사용하는 거다. 그쵸? 자,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A1셀부터 D5셀까지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A1셀에서 D5셀까지 범위 지정을 하면 됩니다. 보기 1번 보면 A2셀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수량의 합계입니다. 그쵸? 수량이 있는 네 번째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열번호를 4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당 부분에 D1셀로 셀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조건 범위인데요. 자, 매장명과 강동이 있는 해당 부분을 같이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A7셀부터 A8셀까지 해서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바로가기 메뉴에 가게 되면 메모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 편집을 선택해서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메모 표시 숨기기가 가능하고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2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특정 셀을 이동하게 되면 메모를 포함해서 즉 메모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검토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하여 메모들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토의 메모 그룹에 보면 이전 또는 다음이 있는데요. 이전을 누르면 말 그대로 이전의 메모, 다음을 누르면 다음의 메모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할 수도 있고요.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포함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셀이다. 그쵸? 자, 해당 셀에서 저희가 30번의 몇 가지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은 해당 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편집이라고 있다. 그쵸? 자, 바로가기 메뉴의 메모 편집을 통해서 해당 메모를 편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강 인원, 뭐 별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1번이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메모 표시 숨기기가 가능하고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메모 숨기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가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셀을 이동하게 되었을 때, 자, 한번 해당 셀을 이동해 볼게요. 해당 셀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다른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메모도 함께 포함돼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에 보게 되면 메모를 제외한 내용들이 이동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보기 3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검토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토 탭에 보면 메모 그룹이 있고요. 이전과 다음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클릭을 하고요. 다음 클릭, 그리고 이전을 클릭하면 또 이전의 메모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다음을 이용하여 메모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의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서 자, 페이지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모에서 시트 끝에 인쇄를 할 수도 있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번의 보기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아무튼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볼까요? 파워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파워 함수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자, 파워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인수가 A와 B로 주어진다고 하면 A의 비승의 결과를 구해주는 것이 파워 함수다. 그쵸? 인수의 제곱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파워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은 2의 5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가 32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 int 함수가 주어지네요. 자, int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로 주어진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int 함수입니다. 자, int 함수의 인수로 32.2가 주어졌는데요. 32.2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거죠.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해주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32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 1번과 보기 2번과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int 함수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 3번 트렁크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트렁크 함수는 사실 시험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 아래는 버린다고 하는데요. 자, 트렁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숫자가 주어져요. 자, 트렁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숫자가 주어지고 두 번째 인수로 k가 주어지는데요. 해당 k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값은 0이 됩니다. 자, 보기 3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트렁크하고 32.2라는 숫자가 인수로 주어지고요. 뒤에 인수가 안 주어졌다. 그쵸? 그러면 기본값이 0이 됩니다. 자, 트렁크 함수를 보게 되면 지정한 자릿수 아래는 그냥 버리는 함수예요. 자, 32.2고요.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 그리고 만약에 32.24였다면 해당 부분이 둘째 자리가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이 0번째,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 1번째가 될 텐데요. 자, k가 인수로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0 아래, 0의 아래는 버리는 함수가 트렁크 함수예요. 그래서 0 아래니까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32.2를 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32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결과는 32가 되고요. 보기 4번을 안 보더라도 31번의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함수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트렁크 함수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출제가 되진 않는데요. 트렁크 함수에서 보통 뭐 45.89와 같이 이렇게 적게 되면 디폴트 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번째 아래에 있는 해당 부분을 지워줘요. 그래서 그냥 소수점 아래를 출력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를 보게 되면 45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트렁크 함수.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 아래는 버리는 함수가 트렁크 함수가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도 트렁케이트라는 함수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영어를 잘 알지도 못해서 아무튼 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minA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minA 함수 한번 볼게요. 자, min 함수는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자, 인수들이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minA 함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함수입니다. 인수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인수들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minA 함수예요. 자, 그러면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32랑 2랑 12랑 42가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보기 4번의 결과로 2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in과 minA 함수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요. 맞습니다. m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숫자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n 함수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고요. minA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의 숫자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아니면 논리값들을 포함해서 인수가 올 수 있어요. 그 포함된 인수들 중에 최소값을 구해주는 것이 minA 함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논리값이라고 하면 true는 엑셀에서 1로 인식을 하고요. false는 0으로 인식을 해서 뭐 논리값으로 오더라도 다른 인수들과 비교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min 함수입니다. 사실 min 함수도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진 않은데요. 자, 아무튼 인수들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min 함수입니다.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이때 인수로는 뭐 논리값도 올 수도 있고 숫자는 당연히 올 수도 있고요. 텍스트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인수로 여러 데이터 형태가 올 수 있는 함수가 min 함수고요. min 함수와 함수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자, 아무튼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함수와 min 함수,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피벗 테이블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다, 그쵸? 자, 해당 피벗 테이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하여 주는 도구가 피벗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그쵸? 감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세부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변경 시에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 가능했습니다. 즉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 어떤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해당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원본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고요.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감령역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고요. 해당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한 차트가 피벗 차트가 되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32번 문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벗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여 주는 도구고요.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 관리에서 배웠던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더하기 수학 더하기 영어는 총점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수학 점수가 뭐 10점이 올랐을 때 총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주는 도구가 시나리오였잖아요. 그래서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은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피벗 테이블에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쵸? 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이런 함수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요약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피벗 테이블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원본 데이터 목록의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도 맞는 설명이에요. 저희가 해당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필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열 영역이 있고요. 행 영역이 있고요. 감 영역이 있습니다. 이때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 즉 열이 있을 거잖아요. 해당 필드들을 피벗 테이블의 각 영역에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키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열 영역이나 행 영역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 피벗 테이블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보기 4번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피벗 테이블은 요약 분석하여 주는 도구고요.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것은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근무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B9셀에 사용한 함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B9셀이 있고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것 같다. 그쵸? 자, 아무튼 해당 B9셀에 사용한 함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근무 일수인 것 같다. 그쵸? 그래서 4로 출력이 되고요. 해당 부분이 3, 그리고 해당 부분은 2로 출력이 되어 있네요. 자, 33번의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겠다. 그쵸? 3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count A 함수 기억나시죠?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개수로 구해져서 4로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coun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줘요. 자, 그래서 coun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은 없기 때문에 0으로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count blank는 범위에서 공백인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보기 3번과 같이 count blank로 입력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근무 일수가 아니라 근무하지 않은 일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decount 함수는 전혀 사용이 잘못되었고요. 자, 아무튼 3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count 함수, count A 함수, count blank 함수는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개요기요, 윤곽기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합 작업 후에 나타나는 기호로서 개요기호라고도 하고요. 윤곽기호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개요기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가 윤곽기호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기호를 개요기호라고 합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게 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이 돼요. 즉, 개요가 설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요와 윤곽은 동일한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요, 기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개요, 기호를 삭제할 수 있고요. 삭제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합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편 좌측편에 윤곽 기호가 나타나요. 개요 기호가 나타나는 거죠. 자, 해당 개요 기호를 삭제할 수 있는데요. 삭제하더라도 부분합 작업으로 나타난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요 기호는 최대 8개 수준으로 윤곽 개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개요 기호에 관한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최대 8개 수준으로 해서 윤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해당 윤곽 기호가 표시되거나 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게 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윤곽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볼게요.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해당 스타일 적용하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아무튼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윤곽 궤요를 제거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큰 따옴표 기호를 붙여서 입력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잘못된 설명이다. 그쵸? 자, 숫자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입력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에 오른쪽,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정렬이 됩니다. 즉, 어떤 셀이 있을 때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A, B, C와 같이 왼쪽에 정렬이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수식 또는 함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 기호를 붙여서 입력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A열, B열이 있고요. 1행, 2행이 있다고 했을 때 3, 4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1셀에 두 셀의 합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sum 함수를 통해서 A1셀과 A2셀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수식 또는 함수식을 이용할 때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당연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설정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엑셀 시트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영역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컴마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영역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페이지 설정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다. 그쵸? 페이지 설정 관련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개념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페이지 탭과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여백 탭과 머리글, 바닥글 탭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백 탭에서는 말 그대로 여백 관련 설정을 하는 거죠. 인쇄 용지의 상하 좌우 여백 및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그쵸? 해당 부분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여백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보면 말 그대로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문서 제목, 페이지 번호, 날짜 등 워크시트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설정하는 곳이 머리글, 바닥글 탭입니다. 보기에서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는 보기가 나오면 당연히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3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를 할 때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탭에서는 인쇄할 때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10에서 4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보기에 대한 배율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율도 동일하게 10에서 4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400%라는 숫자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10에서 20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페이지 탭에서 인쇄할 때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선택하게 되면 인쇄할 때 정중앙에 출력이 되겠다. 그쵸?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머리끌, 바닥끌 탭에서 머리끌, 바닥끌의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여백을 조정하는 것은 머리끌, 바닥끌 탭이 아니라 여백 탭에서 설정을 하는 거다. 그쵸? 따라서 보기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시트 탭에서 페이지 순서를 행우선이나 열우선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파트 1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트 탭에서 페이지를 인쇄할 때 행우선으로 인쇄할지 열우선으로 인쇄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머리끌, 바닥끌의 여백은 여백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점수가 60, 90일 때 평균이 85가 되기 위한 컴퓨터 일반 점수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그쵸? 자, 3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 목표값 찾기가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국어와 수학 점수를 더해서 어떤 총점이라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수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점이 오를 때 총점이 몇 점이 될지를 묻는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자, 국어가 30점, 수학이 50점, 총점이 80점이라고 했을 때, 총점이 100이 되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목표값 찾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두 차이 그리 헷갈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파트 1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이므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목표값 찾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수식에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자, 이렇게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목표값 찾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다시 보게 되면 60과 90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두 셀에서 평균을 뭐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범위를 지정해서 이런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평균이 60과 90이면 75점인데 평균이
85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는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수익이 10만 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자, B1과 B2셀을 곱해서 판매 수익이 있는데요. 해당 판매 수익이 10만 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것이 목표값 찾기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쵸? 네, 다음으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시트에서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평균이 모두 60점 이상일 때만 양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경우에 노력을 표시하기 위한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컴퓨터 일반이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있고요. 평균이 있습니다. 그쵸? 자, 세 개 모두 60점 이상일 때 양호라고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if 함수가 먼저 나온다. 그쵸? 조건식이 나오네요. B 2셀, C 2셀, D 2셀 모두 60점 이상이려고 하면 해당 3개의 셀 중에 최소값, 민 함수를 통해서 구한 최소값이 60점 이상이면 3개 다 60점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 함수를 통해서 B2셀, 즉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리고 평균에서 최소값을 구하고요. 해당 최소값이 60점 이상이라는 의미가 3개 모두 60점 이상이 된다는 의미랑 동의를 하다. 그쵸?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양호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력이라고 출력을 하는 수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B2셀, C2셀, D2셀에서 5월이면 60이 하나라도 넘게 되면 양호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은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과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수식이 나와 있네요. 자, not과 and로 묶여 있어요. 자, 해당 부분은 어떤 이제 수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B2셀이 60점 이상이고, C2셀이 60점 이상이고, D2셀이 60점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and와 not 괄호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d 조건은 그리고인데요. not이 들어가게 되면 and는 or로 바뀌고요. 해당 부분도 다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B2셀이 60점보다 작고 C2셀이 60점보다 작고 D2셀이 60점보다 작다는 것을 or 함수로 묶은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어떤 이제 수리적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낫에 의해서 다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B2셀이 60보다 작고 C2셀이 60보다 작고 D2셀이 60보다 작고요. 해당 5월 같은 경우는 낫에 의해서 and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60보다 작다는 것은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잖아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평균이 모두 60점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적절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유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꼭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러한 문제는 점수를 획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매크로에 당연히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겠죠. 보기 1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말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할 때 당연히 커말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겠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이런 것이 매크로가 되죠.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크로가 되겠다. 그쵸? 자,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한번 볼까요?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매크로를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파트 1에서 학습할 때 봤던 내용들인데 어떤 매크로를 기록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게 되면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거죠. 단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자, 보기 3번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마우스 동작도 기록이 되고요. 키보드 작업도 당연히 기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B2셀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32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 키보드 작업도 당연히 기록이 되는 거죠. 매크로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므로 보기 3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볼게요.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에 매크로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1 셀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어떤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기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하게 되면 D2셀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D3셀에 채우기 색 음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셀의 위치에 관계없이 B4셀에 어떤 채우기 색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매크로 기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겠지만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즉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려고 하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에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매크로 기록 시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됩니다. 단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쵸? 따라서 보기 3번의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세로값 축의, 자, 해당 부분을 의미하겠다. 그쵸? 축 서식에서 주 단위 간격을 95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주 단위는 간격이 5다. 그쵸? 자, 해당 주 단위 간격은 95가 아니라 5로 설정한 내용이 맞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95는 해당 최대값이 9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 한번 볼까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 값을, 자, 저희가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열 겹치기는 값이 클수록 계열 간에 많이 겹쳐지는 건데요. 자,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열 겹치기 값이 양수인 거죠.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차트가 떨어져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계열 겹치기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차트가 있을 때 해당 부분이 간격 너비가 됩니다. 그쵸? 간격 너비가 돼요. 해당 부분이 간격 너비가 되고요. 계열 겹치기가 됩니다. 간격 너비는 값이 클수록 항목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열 겹치기를 보면 해당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음수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음수값으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음수값이 아니라 양수값이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표현이 되겠죠. 자,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영어의 데이터 레이블. 자, 해당 부분에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안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쪽 끝이 아니라 바깥쪽 끝이다. 그쵸? 자, 바깥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가로축의 주 눈금선과 보조 눈금선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주 눈금선이 됩니다. 주 눈금선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조 눈금선은 이렇게
해당 부분이 보조눈끈선이 되는데 보조눈끈선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자,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문제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기출문제의 풀이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파트 1의 내용을 잘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파트 2 기출 문제를 2회에서 많게는 3회 정도 풀이하셨으면 해당 부분만 잘 학습하셨더라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이미 많은 후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복습하셨다면 그리고 해당 3회까지 아직 풀이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필기 시험에 접수를 해서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3회의 스프레드시트 일반 풀이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